아르헨티나는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면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산다고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의 수도이며 대형 유럽 수도들과 매우 비슷한 도시입니다. 마드리드, 로마 또는 파리. 사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70% 이상의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유럽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그들의 조상은 이탈리아인, 스페인인 또는 영국인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심지어 미국 사람들보다 더 유럽인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르헨티나는 항상 이민자들에게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위기가 한창일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계속 오고 있으며 사람들이 구소련 지역에서 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지구의 반대편으로 날아가 이곳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눈을 보고 그들이 왜 그렇게 정말로 행복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정말 오르가즘 같은 곳입니다. 자, 그럼 아르헨티나를 위해 건배하자.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지, 왜 그들이 일보다는 파티를 좋아하는지, CIS 국가에서 온 이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해요. 여기저기서 만져지고 더듬거릴 거야. 젊은 엄마들에게 왜 이곳으로 와서 아이를 낳았는지, 그 경험이 어땠는지, 그리고 비용은 물어볼 것입니다. 약 2만 달러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르헨티나에 와서 출산하기 위해 차나 집을 팔기도 합니다. 또한 모든 전쟁 시기에 사람들이 왜 아르헨티나로 피난을 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전쟁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준비 안 됐습니다. 혼혈 러시아 아르헨티나 가정을 방문하여 아르헨티나인과 함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안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렇습니다. 집에 전기 울타리나 철조망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울타리에 깨진 유리. 매우 뜨거운 나라에 대한 멋진 에피소드를 시작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구독하세요. 저는 보바 카르마노프입니다. 시작합니다. 대도시에서는 종종 포르토 지역이 그다지 쾌적하고 안전한 장소가 아니지만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푸에르토 마데로는 유리 고층 건물, 좋은 레스토랑, 요트 정박지가 있는 가장 멋진 지역입니다. 그중 하나 때문에 여기서 모든 교통이 중단되었습니다. 다리들이 올라가서 인터뷰에 늦었습니다. 저는 아름다움을 즐깁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작은 요트 하나 때문인가요? 도시의 절반이 차단되었습니다. 여기 항구의 유라는 자신의 요트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 그녀는 행복하게도 1시간 전에 우리 만남 직전에 받은 아르헨티나 시민권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얼마나 기다렸나요? 3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제 소송이. 신청부터 최종까지. 이 모든 것이 소송이라고 불리나요? 여기서는 시민권을 법원을 통해 얻습니다. 즉 판사와 비서들이 결정을 내리고 진행합니다. 그게 대체 어떤 절차였나요? 어떤 근거로요? 저는 출산을 통해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6년 전 제 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즉시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러시아에서 살았고 그때는 급하지 않았고 2019년에야 시민권을 신청했습니다. 율리아는 아르헨티나의 모든 관료 절차를 스스로 겪은 후 이제 많은 러시아어권 이민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어떤 급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이드를 작성하고 전쟁 전부터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것은 러시아의 상황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초와 9월 말, 10월 초에 매우 뚜렷한 급증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상담 요청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물론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즉 예전에는 러시아어를 듣게 되면 세상에 여기서 러시아어를 하는 사람이 어디서 온 거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기 카페에서 앉아 있었는데 옆자리에 러시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세우시 집에 갔더니 러시아 가족이 4가족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왔습니다. 사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좋은 바람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사나운 바람을 만나서 제 카메라를 바로 공격했습니다. 이런 바람이 흔한가요? 근데 아직 가을이라 겨울 가까워지면 바람이 더 많이 불어요. 겨울에는 어떻게 되나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겨울에는 최고 0도, 아니 최소 0도까지 내려가고 가끔 밤에는 그 정도까지 내려가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햇빛이 많은 날이 많고 15, 20도 정도로 편안해요.
코트와 운동화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겨울에는 다들 더 따뜻한 곳으로 떠나려고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디로 가나요? 우리는 노력해요. 네. 떠나려고요. 터키와 유럽으로 여기서 다들 날아가요. 유럽 가는군요. 네, 여기서는 그래요. 하지만 여기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거의 다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스페인인과 이탈리아인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따라서 그들은 친척들을 방문하거나 그냥 관광객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들은 유럽으로 가요. 아르헨티나는 다른 방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봄일 때 여기는 가을이고 나무숲이 노랗게 변해요. 그리고 따뜻해지기 위해 남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가요. 여기 바다 없어요. 강은 멀리 바다로 흘러가요. 강은 갈색이에요. 진흙이 많아서요. 하지만 바다는 아니에요. 거기서 수영하실 거야. 어딘가로 떠나야 해요. 현지인들은 어디로 일광욕하러 가나요? 주로 카리브해, 도미니카로 가요. 비자가 있는 사람들은 미국의 마이애미로 가요. 브라질로도 가요. 바다가 좀 더 따뜻해요. 아, 환대가 도착했네요. 가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두 잔이에요. 아, 장비네요? 우리가 피로를 마시고 싶나요? 이것은 일종의 와, 대단하네요. 아, 좋네요. 장비네요. 촬영용이에요. 저를 설득해서 마시려면 이건 그냥 무료여야 해요. 아니요, 사실 우리는 주문하지 않았는데 그가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술을 주문하지 않았으니 우리가 가져다 주자고 했어요. 네, 피로는 아침에 꼭 마셔야 해요. 대단하네요. 자, 시민권을 위해 건배하죠? 좋아요, 아르헨티나 위에. 이곳은 율리에 좋아하는 카페이고 화면에 내 커피 가격이 나와 있어요. 무섭게 보이지만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페소를 미국 달러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가격을 400으로 나눠야 해요. 여기 바리스타는 자신의 매니큐어를 자랑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 멋진 카페에서 저는 가끔 커피를 마시는데 거기서 러시아 사람들을 만나요. 거기서 쌍아기와 함께 두 쌍의 엄마들을 봤어요. 그게 이 지역이 뭔가 특별히 러시아어 사용 지역이라서 그런 건가요? 여기는 푸에르토 마데로에 있어요. 가장 비싼 게 있고 가장 비싼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저는 심지어 이 건물에 사는 가족도 알아요. 그녀는 러시아인이고 그는 아르헨티나인이에요. 그는 말하길 나는 푸에르토 마데로에 사는 게 아니라 루소 마데로에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가 이미 알아차렸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물론이죠. 가게에서도 항상 만나고 모든 카페에도 정말 많아요. 뭐 주로 부유한 사람들이 왔으니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왔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이라 항상 레스토랑에 가고 매일 만나요. 그럼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지역에서 집을 빌리려면 얼마 정도 하나요? 평균적으로 지금은 3,000달러일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곳은 2,000달러부터 시작하고 더 비싸요. 그러니까 6,000달러, 7,000달러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랍에미리트와 비교하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또는 모스크바 시티와 비교해도요. 지금은 이곳에서 사는 것이 모스크바 시티의 타워나 아파트보다 더 저렴해요. 하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여기가 훨씬 비싸요. 대부분의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주로 사는 가장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얼마인가요? 봐요. 거기서는 스튜디오를 500달러에 빌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2,000달러예요. 대략적으로 저는 아르헨티나에 처음 왔고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모습이 제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와 전혀 맞지 않았어요. 여기 모든 것이 정말 멋져 보여요. 여기는 이탈리아의 조각과 스페인의 조각이 아름답게 섞여 있어요. 도시의 일부는 파리와도 조금 비슷하지만 그래도 도시를 벗어나면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풍경들이 펼쳐져요. 아르헨티나로 가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안전이 어떤지 궁금해하죠. 거기서는 무엇을 타고 다니나요? 버스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인디언들이 활과 화살을 들고 뛰어다닌다고 생각하죠. 하일은 우크라이나에서 이곳으로 왔어요. 무려 23년 전이죠. 당신은 아주 젊은 소년이었는데 이렇게 멀리 아르헨티나로 왔나요? 제 생각이 아니라 부모님의 생각이었어요. 소문이 돌았죠. 그러니까 좋은 기후, 저렴한 음식, 눈이 없어요. 한 사람이 갔는데 모든 게 훌륭하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세요. 좋은 일자리가 있고 돈도 주고 고기도 맛있고 저렴해서 살기 좋아요. 그리고 처음에 간 사람들은 제 생각에 주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갔고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주변 국가들, 러시아, 벨라루스에서요. 그 당시 이주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웠어요. 인터넷도 없고 내비게이터도 없고 은행카드도 없었어요. 집에 전화를 거는 것도 큰일이었어요. 예를 들어 남아있는 할머니들에게요.
전화를 걸려면 특별한 카드를 사서 한 번호를 누르고 다른 번호를 눌러야 했어요. 그 카드로 딱 5분 동안만 대화할 수 있었고 통화가 끊겼어요. 인터넷도 없었고 전화기나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지금은 훨씬 더 쉬워졌어요. 그때 2000년대 초반에는 해체된 소련 출신의 노동자들이 매우 인기가 있었어요. 즉 러시아인이나 우크라이나인을 보면 고용했어요. 공장이나 공장의 주인이 당신이 일자리를 구하러 오면 당신에게 일을 맡겼어요. 즉 백인을 고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명예로운 일이었어요. 좀 거칠게 말하자면. 하지만 그런 순간들도 있었어요. 당신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공장의 주인이 와요. 네, 개인 사업가가 와서 친구와 함께 와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 봐, 우크라이나인이 일하고 있어. 자부심이죠. 지금 미샤는 수출업에 종사하면서 가이드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이주한 후 모두가 그렇듯이 자벽부로 시작했어요. 제 첫 직업은 정말 웃겼어요. 어떤 지인이 와서 일하고 싶냐고 물었어요. 하고 싶다고 했죠. 하루에 $20. 내일 오면 보여줄게. 어떤 창고로 데려갔어요. 여기 상자가 있다고 했어요. 거기 모자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온 것들이었는데 밀수품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중국산이라고 적힌 라벨을 모자에서 떼어내기만 하면 됐어요. 그냥 앉아서 라벨을 떼어냈죠. 여성들은 항상 일 찾기가 더 어렵죠.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그 당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온 여성들이 찾은 첫 번째 방법은 예를 들어 커피를 파는 것이었어요. 거리에서 커피를 파는 것은 꽤 수익성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었죠. 여기서는 커피를 운반하는 사람을 카페테로라고 불러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꽤 잘 벌었어요. 왜냐하면 커피가 잘 팔렸거든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게다가 슬라브계의 매력적인 외모와 아름다운 억양을 가진 소녀나 여성이 오니까요. 그리고 카티아는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그녀는 케이크를 구워서 도시의 고객들에게 배달합니다. 처음에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우리 생일 파티에 온 우연한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스웨터를 다 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케이크만 굽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티아가 채널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의 냉장고를 보여준 사람이라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처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러시아어로 적혀 있네요. 러시아어. 사용자들만 상대하나요? 아니요, 제 고객은 19개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몰도바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정말인가요? 이건 당신께 카티아는 아르헨티나 사람과 결혼해서 여기서 4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녀의 집으로 경비가 있고 파티룸과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파트는 한 달에 단 $250입니다. 지금은 좀 으스스해졌어요.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서요. 하지만 가을이라서 벌써 추운가요? 네네네. 가을에는 수영장이 가열되지 않지만 여름 내내 저는 여기 있습니다. 대체로 이상하게도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카티아는 전직 승무원인데 이는 문 앞 매트에서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이전 삶에서 온 것이고 남편은 글라이더 조종사입니다. 입구에는 러시아 국기가 눈에 띄고 카티아는 즉시 수정합니다. 제 애국적인 입장이 아니라 제 혈통입니다. 카티아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아르헨티나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지 이탈리아 병원의 신분증이고 이것은 유료 보험입니다. 은행 카드처럼 보이며 두 사람에게 한 달에 $160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거주 허가증이 있습니다. 주방에는 국제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라벤더는 남편의 이모가 파타고니아에서 보내주셨고 이제 마트료시카와 메밀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메밀 먹을래? 어디서 그런 부족이 생겼어? 우리는 제 생일을 미국에서 기념했는데 친구들이 선물의 일부로 메밀을 줬어요. 그리고 스프로트도요. 스프로트 먹을래? 곧 발트해로 가니까 거기서 정말 조금 더 먹을게요. 여기서 아론 카페는 카티아가 아니에요. 그녀를 남편이 걸어놨어요. 하나가 색이 바래서 이제 다른 아론카가 걸려 있어요. 지금은 제가 크바스를 만들고 있어요. 제 냉장고에 크바스가 있어요. 라프티를 크바스를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라프티를 있나요? 카티아의 남편 이름은 마틴이에요. 그리고 그는 크바스를 만들 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주유소도 운영해요. 러시아 문화,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매우 흥미롭고 원해요. 메도빅을 좋아하고 파스틸라 보르시 펠메니를 좋아해요. 청어는 그에게 그저 그런 것 같아요. 상관없어. 메밀을 좋아해요. 맞아요. 보드카와 함께.
그리고 만나는 누가 식당에서 계산했나요? 그가 계산했어요. 우리 알죠? 어떻게 했는지? 처음 우리가 두바이에서 만났을 때, 그가 갇혔을 때, 그냥 산책하러 갔어요. 저녁 식사에 초대했는데 그가 계산했어요. 여기로 왔을 때 저는 현지 돈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의 몫이었어요. 티켓은 제가 할인 티켓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회사서 샀어요. 처음에 만나는 동안 제가 그에게 티켓을 사주었고 그는 나중에 돈을 돌려줬어요. 아르헨티나 사람과의 삶 추천해요. 웃음. 왜요? 자세히 말해봐요. 나 봐요. 나는 여신이에요. 당신이 무엇을 하든 당신은 여신이에요. 부엌이 엉망이에요. 그는 가서 청소해요. 그는 와서 저녁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르시를 준비하며 그를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니에요. 바로 그 아르헨티나 사람 어떻게 드러나요? 처음에는 꽃을 주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해야 했어요. 제 첫 번째 3월 8일은 아르헨티나에서였고 저는 휴가로 갔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생각했어요. 지금 선물이 올 거야. 선물이 없어요. 아니 여기는 그다지 큰 명절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알다시피 주로 페미니스트들을 위한 명절이에요. 도심에서 상해탈의 행진을 할 수도 있어요. 3월 8일에 우리는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 첫 번째 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물어봤어요. 신부 부케가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질투하지 않아요. 즉 지금 우리가 내 집에서 거의 뭐 문제 없이 앉아 있는 거죠. 개인적인 경계를 존중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요. 즉 아마도 이것은 멋진 남자의 특징일지도 몰라요. 모든 것이 쉽고 문제도 없어요. 우리는 아직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내 가족은 남편이 아르헨티나 사람이 반응해? 처음에는 우리가 살 곳의 지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주 잘 받아들였어요. 어려운 점은 언어예요. 제 가족은 거의 뭐 영어를 못해요. 엄마는 전혀 못하고 아빠는 몇 마디 정도. 형은 5단어. 그리고 그들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재미있어요. 가끔은 예를 들어 제 가족과 함께 러시아어로 단어 놀이를 하기도 해요. 정말 웃겨요. 그의 부모님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해? 사랑하고 좋아해. 네. 확실해? 확실해요. 사랑받는 장모님 시어머니? 근데 무슨 일이야? 알다시피 그건 저는 그녀를 절대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시어머니, 그건 시어머니죠. 저는 보통 남편의 엄마, 남편의 아빠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저에게 시어머니라는 단어는 좀 이상한 단어거든요. 우리 파트너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녀는 제 이하 루소, 제 러시아 딸이에요. 아르헨티나에서는 도착하기 전까지 거의 아무도 몰랐지만 몇 년치의 포옹을 했어요. 여기서는 첫 기회에 포옹하고 키스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자, 봐요.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과 이 도시에서 당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처음 보지만 모두와 포옹해야 해요. 이건 일종의 아르헨티나 민속놀이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네, 아니요. 사실 여기서는 이미 익숙해져요. 그런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게 되죠. 확실히. 네, 그렇게 하는 게 관례입니다. 하지만 이건 포옹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항상 그렇듯이 여기저기 만지고 어디서든 만지작거리고 특히 아이들을 그들은 자주 머리를 쓰다듬어요. 저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유럽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여기로 왔어요. 은 디마톨토키 만들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 그녀는 계속해서 저를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여기저기 만졌어요. 너는 여기서 뭐가 정상인지 이해하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그에게 말했어요. 들어봐, 내 여자친구가 나에게 좀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 같아. 내가 말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그녀가 나를 이렇게 만지작거려. 그가 말하길 아니야 여기서는 그게 정상이라서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서 나는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다른 친구들도 왔어요. 또 친구의 친구들, 여자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두가 나를 이렇게 안아주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렇다면 괜찮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는 이용해서 너를 안아주는 사람 다 안아주는 거야.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여자애들을 보면 나는 한 번 더 안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멋지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는 비난받지 않아. 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아마도 어떤 이유로 비난받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니에요. 다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여성과 관계를 맺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들은 매우 의심이 많고 대화하려고 접촉을 시도해요. 더 많은 것을 원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접촉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유럽에 가봤거나 적어도 멕시코에서 외국인과 대화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아르헨티나를 떠나본 적이 없는 여자들은 첫째로 그들은 아마도 언어를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영어를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는 물론 스페인어를 배워야 해요. 하지만 어쨌든 스페인어를 안다고 해도 어디에도 가본 적 없는 현지 여자들은 접촉을 잘 하지 않아요. 왜요? 보통은 반대로 그런 소박한 여자들이 외국인을 좋아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여기 다른가? 다르게요. 왜요?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브라질에 가거나 콜롬비아에 가면 거기서는 당신을 쳐다볼 거예요. 당신을 말하자면 당신은 저만큼 금발은 아니지만요. 금발 소년들을 보고는 이리 와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아니에요. 저는 아르헨티나 여자와 만났는데 그녀가 말하길 여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남자들이 있으니까요. 네네, 뭐 그렇죠. 다른 국적에 대해 절대 나쁘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들은 정말 어떻게든 자기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어요. 레샤는 아르헨티나에 3개월 동안 있었고 여기서 자유로운 동포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먼 곳으로 주로 가족 단위로 이주하기 때문입니다. 카티아는 승무원으로 일했고 남편을 비행 중에 바로 만났습니다. 제 첫 아르헨티나 방문은 근무 비행이었습니다. 저는 제 미래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승객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닭고기가 부족했어요. 정말 로맨틱한 닭고기였죠. 그래서 다투셨나요? 오히려 그는 저에게 영어로 번역하는 것을 도와준 정말 친절한 승객이었어요. 그때 저는 스페인어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다른 승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저에게 드라마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닭고기가 부족해서 반란이 일어났나요? 네, 승객들은 그렇게 좋아하죠. 그를 페이스북에서 찾고 대화했어요. 그의 귀국 날짜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의 비행기가 지연되어 두바이에 발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다음 비행기까지 파리행 비행기를 타야 했는데 내려야 했습니다. 야간 파키스탄 회항 비행기로 보내졌습니다. 결국 그날 두바이에 발이 묶였고 거기에 있을 예정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만났고 그날부터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1년 반 동안 그들은 여러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두바이로 오고 저는 가끔 주말에 아르헨티나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우리는 함께 러시아로 비행했고 그는 가끔 제 업무 비행에도 함께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싱가포르로 하루 비행을 가면 그도 저와 함께 비행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강하게 느껴집니다. 러시아에서 여기로 올 때가 아니라 반대로 여기서 러시아로 갈 때 바로 그 다친 엄격한 얼굴들을 느낍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정말 친절하고 환대하고 인사 잘하고 웃는 얼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당신의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첫인상과 첫 번째 태도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병원에서도 어디서나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공공 서비스에서도 지금 제가 문서를 처리하러 갔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민 서비스를 방문할 때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 가면 바로 무섭죠. 즉 그들은 미소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멋져요. 그게 좋아요. 이제는 더 아르헨티나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친구들, 정말로 진짜 친구가 된 사람들, 첫인상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들은 진정한 친구로서 어떻게 다릅니까? 그들은 더 유치하다고들 말합니다. 즉 저는 아직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대체로 제 또래 세대가 그렇습니다. 30, 40대, 네, 그들은 아직 어린 시절에 많이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모가 되는 것을 더 늦게 준비합니다. 즉 여기서는 40세 가까이 되어서야 첫 아이를 낳습니다. 아르헨티나 일합니다. 열심히는 아니지만 휴식은 전문가 수준으로 즐깁니다. 클럽은 볼리치라고 불립니다. 저는 클럽에 안 가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을 낳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럴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여기서는 클럽이 아주 늦게 시작됩니다. 그들은 저녁을 늦게 먹습니다. 10시에야 먹기 시작해서 12시에 끝나고 그 후에 1시까지는 프리파티바를 가고 2시부터 6시까지 클럽이 열립니다. 일은 언제 해요? 언제요? 일한다고요? 뭐라고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스페인 사람들처럼 시에스타가 있어서 낮에 모든 것이 닫히고 사람들이 휴식을 취합니다. 일종의 낮잠 시간 같은 거죠. 사실 여기서는 서두르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특히 직장에서요. 그들은 그것을 마냐나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이 나중에 내일 모레로 미루어지죠. 이 사람은 알렉산드르이고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모임을 조직했습니다. 작은 바감으로 꽉 찼습니다. 즉시 그들의 낭만이 아닙니다. 각 도시마다 보세요. 집안의 소년들을 찾는 소녀들, 소련 지역은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소년들이 소녀들을 찾기도 하고 소녀들이 소년들을 찾기도 합니다. 테이블에는 주로 가족 커플들이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르헨티나로의 2주는 비행이며 결단력 있는 결정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이것은 어떤 경계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넘었다면 최소한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오는 게 아니죠?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출산하러 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러시아로 돌아갑니다. 또는 그들이 온 곳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지금 행사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합법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출생으로, 어떤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상황에 따라 이들은 이미 여기서 정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생활, 작은 모임을.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조금씩 도움을 주고 모임을 조직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피크닉에 모여 서로 적응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모든 것은 2015년에 오데사에서 이곳으로 온 사람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모임이 열리는 지역도 도시에서 가장 비싸고 안전한 곳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팔레르모 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러시아인들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왜일까요? 여기가 가장 글쎄요 편안하고 많은 시설이 있고 접근성이 좋고 모든 것이 가까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솔직히 말해서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나를 정말로 아주 꼭 필요로 합니다. 카티아는 전쟁이 시작되면서 러시아인들에 대한 태도가 크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크레마, 루소 크레마, 아메리카노 크레마 루소. 그리고 뉴스가 있었는데 지방에서 이 크리마루즈를 금지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표지를 걸었습니다. 크리마루즈. 하지만 여기에는 올리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있습니다. 네, 좋네요. 흥미롭습니다. 그들에게는 올리비에 있습니다. 루소 샐러드. 네. 그리고 그것도 금지되었나요? 아니요. 저는 그들이 그것을 없앨지 궁금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롤러코스터는 몬타냐 루소라고 불립니다. 몬타냐는 산입니다. 즉 러시아식 롤러코스터를 그들은 부릅니다. 러시아 샐러드, 러시아 롤러코스터. 것들도 금지되지 않았나요? 아니요. 모두 그대로입니다. 아르헨티나는 항상 이민자들에게 관대했고 많은 추방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여기로 마야관과 나치들이 도망쳤습니다. 여기 경찰이 히틀러 시대의 독일 유물을 발견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있습니다. 심지어 히틀러 자신도 벙커에서 자살하지 않고 아르헨티나에서 오랫동안 살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있었던 곳, 머물렀던 곳에 그의 집이 있습니다. 그가 여기 자주 왔다는 건가요? 아니면 살았어요. 마치 그곳에서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아르헨티나로 갔습니다. 아르헨티나에 가면 그 지역에 가면 독일의 흔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건축물, 모든 것이 독일이니까요. 많은 나치들이 아르헨티나로 도망갔다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히틀러도 그랬다고 믿지 않아요. 살아남아서 이주했군요. 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집을 봤는데 그곳은 알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매입되었습니다. 캔다일 수 있겠네. 거기 있는 사람들 말이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가 그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안나입니다. 그녀는 2015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아르헨티나로 왔습니다. 돈바스와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달러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에 가까운 미래가 없다는 이해가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민자의 나라로 소통에 완전히 개방되어 있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안나는 우크라이나인과 결혼했지만 그를 여기 아르헨티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왜 여기로 왔나요?
제 남편이 온 이유와 같은 이유로 왔어요. 그는 징집 연령이었고 징집 통지서를 받을까봐 걱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아르헨티나에 미래가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자원이 매우 풍부하고 어떤 갈등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나라에서는 만약 우크라이나에서 핵폭발이 일어난다면 아르헨티나까지는 닿지 않을 것이라고 계산했어요. 하지만 핵 위협이 없더라도 아르헨티나에는 안전 문제들이 있어요. 이건 인터폰이에요. 아르헨티나 가장 쓸모없는 물건이에요. 왜냐하면 이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없어요. 지금 당신이 와서 제 아파트에 전화를 걸면 제가 내려가서 문을 열어줘야 해요. 아파트. 밖에서 문을 열 수 없어요. 이건 안전상의 이유로 만들어졌어요. 예전엔 노인들이 많이 강도를 당했기 때문이에요.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당신의 손자입니다. 카티의 집 옆에는 특수 아동을 위한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변의 모든 울타리는 철제 가시와 항상 전류가 흐르는 전기 울타리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울타리 위에 깨진 유리 전기. 이 전선들은 이미 다른 집에 있어요. 그리고 철제 가시들, 이게 전부예요. 네. 카메라 2대. 입구에도 카메라가 있어요. 지뢰밭은 어디에? 정말로 귀여운 것, 정말로. 카티의 동네에는 거의 모든 집에 전기 울타리가 있습니다. 즉 전기가 흐르고 있지만 지금 전기가 흐르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일 밤 전기가 흐른다고 생각해요. 동네가 왜 두려워하는 걸까요? 침입할 수 있죠. 아마도 다른 지역에서 아마도 강의 중에 누군가 올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 침입할 수 있죠. 그리고 침입해요. 최근에 그런 경우에 대해 들은 적 있나요? 네, 최근에 인스타에서 봤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친구들에게 침입했어요. 러시아어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침입할 수 있어요. 있죠. 거리에서 강도질도 하고. 경찰이 순찰을 돌고 있죠. 네, 강도질도 해요. 강도질도 해요. 무슨 뜻이죠? 어떤 문제죠? 그들이 사복을 입고 있을 때 그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뢰가 적다는 거죠. 그렇죠?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나라에는 노숙자가 많아요. 아르헨티나도 예외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여기 노숙자가 브라질이나 콜롬비아보다 적은 것 같아요. 여기도 노숙자가 있긴 해요. 여기는 꽤 따뜻하고 기후가 좋아서 그들은 1년 내내 거리에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위험하지 않아요. 그냥 거리에서 잠을 자는 거죠. 사람들에 달려들지 않나요? 아니요. 여기에 브라질의 파벨라 같은 것, 빈민가가 있나요? 여기서는 뭐라고 부르나요? 네, 여기선 비샤라이라 불러 그런 빈민가를. 그것은 가난한 지역이지만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며 현지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해요. 정말로 마약 중독자와 도둑들도 있는데 그들은 단지 훔치기 위해 도시로 나와요. 보기 흉하게. 제자리에 놓여있는 아이폰. 여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무장 강도라면은 매우 큰 반향을 일으켜요. 그 후에 텔레비전 뉴스에서 일주일 동안 그 사건을 보도해요. 하지만 주로 물론 도둑들은 단지 너무 이렇게 말하자면 진흙밭에 그는 심지어 달려와서 훔치고 도망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는 만약 당신이 주의를 돌리고 떠나서 물건을 남겨두면 이미 눈여겨봤을 거예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어떤 곳에서는 좋은 지역과 나쁜 지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경계는 그 경계를 따라 있습니다. 어떤 거리로? 5월 25일 고속도로 여기서 지나가요. 아래에 모든 내용이 있습니다. 상당히 안전하지 않아요. 즉 여기에는 비싼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지역 전체가 이곳은 모든 것이 매우 꽤 안전해요. 여기도 일종의 슈퍼 안전 지역이지만 여기에는 훔칠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여기서도 주의 깊게 봐야 해요. 그래서 자주 주위를 둘러봐야 해요. 지금 우리는 이 지역을 걷고 있어요. 저는 안전하다고 느껴요. 카메라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아요. 저는 2개의 전화기가 있어요. 첫 번째 전화기는 좀 더 비싸고요. 두 번째 전화기는 조금 더 저렴해요. 일반 지역용으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는 심지어 러시아 심카드도 있어요. 저는 여기 있어요. 이 전화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은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안전한 지역을 걷고 있고 그런 지역에는 가지 않을 거예요. 밤 11시 이후에는 필요하지 않으면 차라리 다시 아파트로 돌아갈 거예요. 제 아파트로 가서 폰 심카드 바꾸고 오래된 폰 가져갈 거예요. 왜냐하면 11시 이후에는 만약 당신이 전화기를 잃고 싶지 않다면 영원히 말이죠. 그러면
잠시 동안은 적어도 11시 이후에는 전화기를 두고 가야 해요. 하지만 그래도 도둑 맞을 가능성이 있죠. 아니야, 100% 가능성이. 하지만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더 많은 문제를 겪었어요. 저는 버그라드에 왔어요. 예를 들어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죠. 정말로요. 그리고 첫 2주 동안 제 전화기를 도난당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벌써 2달, 이제 3번째 달이 되어가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었어요. 아무도 3m 이상 가까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해요. 즉 당신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가지기 위해서죠. 여지라도요. 왜냐면 이렇게 칼을 들이대고 끝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건 더 고로딜리아에 해당할 거예요. 사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예요. 하지만 저는 친구의 그의 고향 도시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나가는데 그는 차를 두고 가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었고 이미 저녁이었어요. 그는 가자고 했어요. 우리는 그의 개를 위해 애완동물 가게에 가야 했어요. 그는 시동이 걸린 차를 두고 가면서 괜찮아. 여기서는 아무도 아무 짓도 안 해라고 했어요. 모든 작은 가게들의 철창이 쳐져 있어요. 저는 미용실에 갔는데 먼저 전화를 했어요. 그 후에 그들이 와서 제가 맞는지 확인하고 나서야 문을 열어줬어요. 이제는 익숙해져서 그냥 가방을 머리 위로 걸고 다니면서 전화기를 가지고 다녀요. 필요 없는 곳에는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아요. 너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을 수 있어. 전화기를 들고 있고 나는 우리 여자애들을 알아. 그렇게 그냥 손을 내밀면 그녀의 손에 전화기가 있고 그걸로 끝이야. 안녕? 그건 정말 짜증나. 택시의 칸막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부터 남아있고 그런데 택시 요금은 정말 싸. 그가 미터기를 켜면 전체적으로 여기서는 모든 게 정직할 거야. 그렇지? 켰다면 맞아. 그가 켰어. 정말로 바로 300루블이야. 그건 세금이야. 300페소. 그건 1달러보다 조금 적어. 뒷좌석에서도 안전벨트를 매야 해. 말했잖아. 그건 세르데소프. 카티는 차 창문 밖으로도 자신의 동네를 사랑스럽게 바라봐. 정말 맛있고 정말 싸. 다양성이 정말 대단해. 나도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채소 가게를 돌아다니며 구경하는 거야. 이 가게에는 파파야가 있고 다음 가게에는 마라쿠야가 있고 채소와 과일들이 있어. 이건 모두에게 접근 가능할 거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거리에는 많은 것들이 섞여 있지만 주로 유럽의 모티브가 많아. 우리가 걷고 있는데 양쪽에 있는 집들이 스페인식이기도 하고 영국식이기도 하고 이 집은 미국을 떠올리게 해. 베네수엘라는 건축물 자체가 마치 오르가즘 같아. 그냥 가서 모든 집을 찍어. 여기는 정말 문화의 슈퍼믹스야. 내 남편이 여기 있는데 내가 말했듯이 이탈리아인의 후손이야. 부모님이 여기 살아. 이 집 예전에는 영국인 소유였어. 여기서는 건물 보존을 위해 활동가들이 싸우고 있어. 아마도 방해가. 그리고 이 오래된 건물은 양로원으로 넘겨졌어. 저기 할머니들이 앉아 계셔. 그래. 청각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가 있어. 위험할 같았던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런 걸 기대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렇지? 여기 또 하나의 지역 할머니들의 꿀팁이 있어. 걔들 소변 못 보게 하려는 거야. 나는 현지 주민들이 이게 어떻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둘러싸놓고 가끔 집 앞에 놓기도 해. 그들은 걔가 그냥 지나갈 거라고 믿어. 그런데 걔가 그냥 지나가지 않는 걸 본 적 있어? 아니 걔는 신경 안 써. 아르헨티나에서는 참새를 한 마리도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참새는 이 나라에 너무 회색이기 때문이에요. 대신 여기는 앵무새가 있고 게다가 우리에게는 이국적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아르헨티나를 사랑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축구도 많은 사람들이 아르헨티나를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르헨티나는 현재 축구 월드컵 챔피언입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열광합니다. 네, 공원에서는 싸움을 연습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지만 주로 축구를 합니다. 주요 전설은 마라도나이고 지금 우리는 그의 집 앞에 서 있습니다. 거리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디에고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마라도나와 디오스. 10번은 그의 번호였습니다. 그리고 디오스는 신을 의미합니다. 챔피언이 된 날 여기서는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이 집에 그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몇 층인지는 모르지만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왔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챔피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여기로 축하하러 왔습니다. 그냥 온 나라가 거리로 나왔습니다. 뉴스에서 보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온 나라가 거리로 나왔습니다. 우리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우리는 근처에 살고 있어서 여기 오기가 정말 편리했습니다.
그냥 사람들로 가득 차고 불꽃놀이 폭죽. 사람들은 각자 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슨 일인지 보러 왔습니다. 뭐야, 왜 그래? 들어봐. 아르헨티나에서 축구가 진행될 때 모든 것이 멈추는 게 어떤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야. 여기서 당신은 거리로 나갑니다, 여기. 사람도 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서. 마치 다시 팬데믹이 온 것 같습니다. 알겠지? 그 순간 나는 아르헨티나 사람처럼 느꼈어. 왜냐하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 아르헨티나는 축구뿐만 아니라 많은 면에서 유럽 국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특히 전쟁 중에 유럽에서의 끝없는 이민 물결 덕분입니다. 1860년 이후 많은 이민자들이 또 다른 860, 1930년까지 유럽에서 600만 명의 이민자가 이 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탈리아인, 스페인인 격간에 오스트리아인, 독일인, 폴란드인. 이 모든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사람 셋 중 한 명은 제 생각에는 침대 옆 서랍에 있습니다. 여권 유럽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즉 항상 이탈리아 여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이 어떤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요. 여기서 위기가 언제 발생했나요? 2001년에 아르헨티나가 디폴트를 선언하고 사람들이 저축을 잃었을 때, 즉 그들은 이 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에 그들이 아직 남아있는 어떤 뿌리가 있다면요. 만약에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유럽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그렇죠? 하지만 저는 아르헨티나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부족한 게 없다고요. 유럽에서요. 영국인의 후손들은 영어를 할 줄 아나요? 아르헨티나에서는 영어를 러시아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영국인의 후손들, 예를 들어 제 남편의 아버지는 73세인데 영어를 정말 잘합니다. 어머니는 영어를 못하시고 어머니는 61세입니다. 젊은 세대, 그렇죠. 여기 많은 사람들이 공부도 하고요.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게 맞죠? 두 언어로. 카티아 역시 남편과 영어로 대화한다. 제가 보니까 당신이 메신저에서 영어로 대화하더군요. 스페인어도 잘하는 것 같은데 택시기사와는 스페인어로 이야기했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스페인어를 배웠어요. 택시기사들과 택시기사와 만났나요? 제가 이사 왔을 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영어를 우리 둘 사이의 언어로 남겨두기로 결정했어요. 영어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거의 4년째 살고 있는데 우리의 영어 수준은 그대로이고 저는 스페인어도 추가로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가족 모임에 갈 때 거기서는 스페인어로만 해요. 그의 엄마는 예를 들어 영어를 한마디도 몰라요. 그래서 역시 저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자신들을 유럽인이라고 생각해요. 즉 그들을 보면 그들이 라틴 아메리카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들은 유럽인입니다. 즉 예를 들어 제 친구, 아르헨티나 친구의 모든 친구들처럼 많은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즉 예를 들어 제 친구는 두 번째 여권이 이탈리아 여권이에요. 그들의 성을 보면 예를 들어 보네시 같은 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탈리아 성입니다. 또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다 이탈리아 여권을 받습니다. 조금 비용이 들고 약간의 돈을 지불해야 하지만 매우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출신에 따라 이탈리아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로 판단하면 아르헨티나는 두 번째 스페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사람을 살펴보면 스페인 사람보다는 이탈리아 사람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앉아 있고 그래서 음식도 이탈리아 음식입니다. 아르헨티나에 와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스페인보다 이탈리아의 뿌리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언어는 스페인어가 되었지만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고 있나요? 왜요? 모르겠어요. 저는 역사에 대해 알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여기 사는 제 아르헨티나 친구들 중에서 대부분의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모두 이탈리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할아버지나 부모님이 이탈리아로 이민을 갔습니다. 한때 이 나라는 이민자의 나라였고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가 이민을 왔습니다. 수백만 명의 이탈리아인들이 와서 이미 형성된 스페인어 사회에 통합되었기 때문에 이탈리아어는 점차 잊혀졌습니다. 여기 아르헨티나에서는 일상 대화에서 사용되는 몇몇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어 단어 라보라레. 라보라레는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서로 대화할 때 사용하는 구어체 슬랭으로
하지만 이것은 여기에 온 이탈리아인들로부터 남아 있습니다. 그때 이것이 미국으로의 가장 크고 강력한 이탈리아인 이주 물결이었습니다. 같은 물결인가요? 같은 물결입니다. 네, 아르헨티나 사시피라 언급. 네. 스페인 사람들, 이탈리아 사람들, 그들을 가시고스라고도 부릅니다. 아르헨티나에는 아시아 국가들에서 온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인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일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게들은 그들의 것이고 이건 이미 의류입니다. 한국 식당이 많이 있는 거리까지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한식 요리를 제공하는 식당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시간이 없지만 거기서 한국식 바비큐도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게 계곡인가요? 아니요. 그럼 한국인이군요. 그럼 이 한국인들은 스페인어를 이미 하나요? 네. 여기에는 우리 세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페인어를 정말 잘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듣기만 하면 그가 한국인인지조차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한국인을 보지만 그가 놀라운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것을 보고 머리가 혼란스러워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리고 나이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은 여기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스페인어를 배웠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알다시피 매우 폐쇄적인 커뮤니티에 머물러 있어요. 대부분 서로 결혼하죠. 아르헨티나의 음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한국식이 아니라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하게 될 거예요. 참고로 이탈리아 식당이 스페인 식당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스페인에서는 뭐가 있죠? 페야인가요? 여기서는 페야를 찾기가 파스타, 피자 등보다 드물어요. 당신에게는 밀라네사가 있어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사랑하는 요리를 꼭 시도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얇은 고기 조각을 빵가루에 묻힌 요리예요. 하지만 이건 소고기예요. 그리고 오븐에서 구워지거나 튀겨지기도 해요. 여기서는 튀김으로 나왔어요. 한번 먹어봐요. 원래는 이탈리아 요리라고 하지만 사실 아르헨티나에서 이탈리아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아요. 합창, 노래 부른다. 저는 여기서 요리를 완전히 그만두고 게을러졌어요. 지금은 유럽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거기서 뭔가를 직접 요리하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특히 제가 익숙한 음식을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그만두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간단히 나가서 아침을 먹는 게 5유로 정도로 가능하니까요. 또는 또 예를 들어 만약에 그래 뭔가를 요리하고 싶다면 감자 같은 거나 다른 걸 그냥 가서 특별한 뷔페에 가는 게 더 쉬워요. 거기서 무게로 음식을 사서 담고 그걸 돈으로 계산하는 거죠. 이미 준비된 음식을요. 그렇게까지 신경 쓸 가치가 있는지. 왜냐하면 사실 직접 요리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돈을 쓸 수도 있거든요. 삶은 연유가 가득해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모든 디저트에 둘세대 레체를 좋아해요. 알코올이 구할 수 있고 와인 전통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절제를 알고 있어요. 아주 달콤한데 사워크림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어요. 리코타가 없을 때 고속도로에서 구할 수 있어요. 이건 코티지 치즈가 아니라 리코타가 필요해요. 이제는 그곳에서 온 전문가들이 사워크림과 리코타를 만들고 만두도 빚고 있어요. 알코올이 쉽게 구할 수 있고 와인 전통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절제를 알고 있어요. 여기에는 알코올 중독이 없어요. 그들은 술을 마시지 않아요. 물론 몇몇은 위스키나 다른 것을 조금 마실 수도 있지만 보드카 한 잔을 마시는 일은 없어요. 아니요, 우리처럼 동의하기 위해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서나 와인이 아주 맛있고 가격도 매우 저렴해요. 즉 어떤 가게에 가면 맥주가 1,300페소이고 와인이 1,500페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와인을 마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게 돼요. 때로는 좋은 와인이 좋은 맥주보다 훨씬 저렴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여기서 와인을 마시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어요. 아르헨티나에서는 모든 것이 저렴하지만 돈을 버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의 수입을 가지고 이주하면 유럽의 편안함을 일반적인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온라인으로 최소한의 수입을 얻거나 평균 급여를 받더라도 여기서는 이렇게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일하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제 친구들의 직원들은 하루에 5,000페소를 받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그건 푼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10달러입니다. 아무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민자들이 사업 시작하나요? 레스토랑, 카페. 지금 제 지인 한 분이 창작 스튜디오를 열고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요가 스튜디오,
이것은 러시아어 사용자들을 위한 서비스인가요? 아니면 아르헨티나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요? 이미 아르헨티나 사람들을 위한 게 많습니다. 우리는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매우 많고 저는 이것이 매우 멋진 이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기서 돈을 벌기 위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나라에 투자하기 위해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게는 이것이 훌륭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돈, 생각, 아이디어로 이 나라 안에서 자신의 삶을 구축하기 위해 온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멋진 서비스와 재미있는 비즈니스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비즈니스를 억압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모두 사업을 시작하러 온 건가요? 모든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불법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초콜릿 타일을 그냥 우유에 넣었어요. 그게 그들의 핫초콜릿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직 그런 거 안 마셔봤어요? 제 생각에는 그건 확실히 우유예요. 그냥 초콜릿이 들어간 일반 우유예요. 그게 녹나요? 특별히 녹도록 만든 건가요? 윤희나가 없어요. 제가 이미 말했듯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휴식의 전문가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현지인들은 바이레스라고 부르며 저녁에는 그냥 거리를 막고 아침까지 파티를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저는 레시아를 남겨두었습니다. 그가 아르헨티나 친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잘 지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라틴 아메리카 여행은 제 지구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그 모든 인상을 여러분께 전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것을 제 인스타그램에 하이라이트에 올렸습니다. 잊지 말고 팔로우하세요. 보바 카르마노프입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관대하고 자유로운 사람들이며 삶을 사랑하고 사소한 것에 신경 쓰지 않으려 합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과 교황에 대한 존경은 이곳에서 다양한 소수자들에 대한 정상적인 태도와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서 아르헨티나로 러시아에서 온 임산부가 들어왔습니다. 어느 순간인가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산모들로 가득 찬 의심스러운 비행기를 억류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스캔들은 인기 있는 출판물의 헤드라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며 모든 사람들이 러시아인을 들여보내지 않기로 하고 중단했습니다. 임산부 러시아인들이 탄 비행기를 멈추고 모두를 해산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의심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네네. 헤드라인은 물론 과장되어 있습니다. 모두의 거주 허가를 취소하고 입국을 금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입국이 가능하고 거주 허가도 여전히 발급됩니다. 현재 유일한 변화는 관광 체류 연장이 중단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없던 일이었고 러시아인들을 90일 입국,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추가로 90일을 더 주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걸 중단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나머지는 예전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인들이 지난 1년 동안 처음에는 러시아인들에게 어떤 보너스를 추가했다가 그걸 다시 없앴다는 거군요. 그들이 이미 여기에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힘들어합니다. 여기서 번역가들이 힘들어합니다. 여기서는 보세요. 거주 허가와 시민권이 완전히 무료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러시아어 웹사이트의 헤드라인을 보고 우리가 3천, 6천, 1만 달러를 지불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람들이 왜 그 돈을 지불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패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아마도 이 여성들이 와서 아이를 낳을 권리를 판매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그들은 누군가가 심지어 출산하지 않고도 어떻게든 그것을 살려고 시도한다고 의심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없이 임신한 여성이 오고 어떤 다른 남자를 등록시켜서 그가 시민권을 얻는 경우입니다. 그들 여기서 아이를 낳은 사람에게 모두 아이와 부모에게 시민권을 주나요? 아이는 자동으로 출생지 권리에 따라 받습니다. 즉 여기서 태어난 아이는 모두 아르헨티나 시민입니다.
그의 부모는 시민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그들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절차는 약 2, 3년 걸립니다. 쌍둥이가 있어요. 네, 저는 한 번에 2명의 아르헨티나인을 낳았기 때문에 2배로 빨리 시민권을 받아야 했어요. 내 가족의 아르헨티나인과 비아르헨티나인의 수가 같네요. 이제는 더 많아요. 이제는 저도 아르헨티나인이 되었어요. 그는 이미 남아있어요. 시민권 받기까지 조금 남음. 비동기 진행되나요? 여기서는 각 배우자가 별도의 판사에게 갑니다. 그리고 각자의 사건이 진행됩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리듬으로. 따라서 그도 곧 준비될 것이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 와서 출산하고 모든 서류를 받는데 얼마나 비용이 드나요? 모든 것? 모든 시민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아이의 경우 출생 후 3주 이내에 모든 서류가 완전히 준비됩니다. 현재 아이의 서류를 준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서류, 비용에 관해서는 만약 보조자 통역사 서비스를 포함한다면 회사, 아파트 임대료, 병원비, 의사 비용을 포함하면 약 $20,000 정도입니다. 멕시코에서는 출산 비용이 훨씬 더 비싸고 칠레에서도 훨씬 더 비쌉니다. 게다가 서류를 받는 것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서 여기에서는 여전히 가장 좋은 조건이 제공됩니다. 제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출산을 위해 비행기로 오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차나 아파트를 팔기도 합니다. 아르헨티나에 와서 출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2월에 개인적으로 참석한 출산이 16건이었습니다. 그건 많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모든 이민자들을 환영하며 출산을 위해 온 사람들 아니라 서류를 제공합니다. 아르헨티나 내에서 수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지불합니다. 세금은 낮아 작은 모노트리뷰트를 엽니다. 러시아어로 개인 사업자나 자영업입니다. 그리고 매달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외에는 범죄 증명서입니다. 기록 없음입니다. 주에서도 없음, 범죄 기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부모에게는 더 이상의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돌아가지 않겠다고 단언하지는 않습니다. 원한다면 아르헨티나인으로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아르헨티나 국적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즉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건가요? 아르헨티나인은 비자 없이 유럽연합을 여행할 수 있죠. 네, 아르헨티나인은 유럽연합에 비자 없이 갈 수 있고 또 뭐가 있죠? 영국도 그렇고 일본, 뉴질랜드도 가능합니다. 미국은 안 되죠. 미국은 안 되지만 아르헨티나인에게는 10년짜리 비자를 줍니다. 그리고 쉽게 발급해줘. 비교적 쉽게 발급되지만 대기줄 길어요. 알겠어. 너는 불안정한 나라의 시민이야. 하지만 더 안정적인 나라로 갈 수 있어. 그래도 뭔가 너를 계속 끌어당길 거야. 이 시민권이 아래로 내려가나? 아니. 여기서는 아르헨티나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낼 의무가 없어. 즉, 미국에서는 그런 게 있어. 왜 우리가 미국에 가서 출산하지 않았는지 그렇지? 왜냐하면 거기서는 우리는 세계 어디에서 일하든 모든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었을 거야. 거기에는 어떤 특이점이 있어. 여기에는 그런 게 없고 기본적으로 나는 단점을 보지 못해. 좀 없어. 그럼 너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시민권을 받았어? 아니면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시민권을 아예 신청하지 않았어. 나는 아르헨티나 여권을 만들지 않은 러시아인 중 한 명이야. 왜? 하지만 나는 다른 계획이 있어. 저는 아르헨티나 이탈리아인 남편이 있어서 2 자녀를 두었어요. 여권 중에서 나는 이탈리아 여권을 선택했어. 둘 중 하나만 돼? 내가 알기로는 러시아인들은 2개의 여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3개 가능해?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여권 모두? 2 나라의 일을 처리하는 게 번거로워. 거기서는 차이가 크게 없지만 이탈리아 여권으로는 예를 들어 미국 비자를 받기가 더 쉬워. 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야 하고 언어를 배워야 해. 시험 통과해야 해. 그래서 그 과정을 마쳤어. 시험을 통과했어. 그러니까 거의 이탈리아 여권을 다 준비한 거야? 이제 나는 막혔어. 거기서도 간단히 말해서 모든 서류를 제출하려면 해결해야 할 게 있어. 하지만 지금은 그 일을 잠시 미뤄두었어. 그리고 지금은 내 러시아 여권만 가지고 있는데 그건 지금 숨기는 게 나아.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율리아의 아이들은 이제 6살이야. 그들은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아? 유치원은 필수적이지 않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디에도 안 보내는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잠깐 유치원에 다니고 어린이 캠프에도 갔던 적이 있었어. 그들은 스페인어를 배웠고 스페인어로 대화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은 집에서 교육하고 있어. 하지만 러시아 가봤지.
그들은 아주 어렸을 때 갔었어. 그곳이 멋지다는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2살까지 거기에 있었어. 하지만 계속해서 러시아에 가고 싶다고 모스크바로 배 타고 가자고 해? 나에게 말해? 기억도 못하면서. 내 생각에 그들은 기억하지 못해. 오직 내가 기억하는 건 겨울에 2아이를 입히고 밖에 나가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야. 아니, 더 이상 필요 없어. 당신의 친구들은 누구인가요? 친구, 가족? 누구와 교류하나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인가요? 처음에는 오직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이민자들이었어요.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고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들의 반 친구 부모들과 알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아이들과 같은 나이의 아이들을 둔 아르헨티나 부모들과 작은 모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르헨티나 친구들 덕분에 저는 스페인어를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소통해야 했기 때문에 스페인어가 더 나아졌고 이제는 꽤 잘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서는 학교가 6년 의무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제 아이들이 내년에 그들이 6살이 되면 곧 될 텐데 학교에 가야 해요. 여기서는 2단계로 나뉘어요. 프리마리아와 세쿤다리아로 각각 6년씩 총 12년 동안 공부하게 돼요. 여기서는 처음에 공부에 대한 태도가 매우 가벼워요. 즉 아이들에게. 1학년부터 숙제를 하도록 강요하지 않아요. 교사들은 아이들이 공부를 좋아하고 학교에 즐겁게 다니도록 노력해요. 저는 이 접근 방식이 매우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성장하고 의식이 생기면 스스로 결과를 목표로 하게 돼요. 공부하고 싶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러시아나 예를 들어 CIS 국가들보다 약하다고 여겨져요. 하지만 대학들은 상당히 강하다고 여겨져요. 아이들은 따라서 스페인어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혹시 정말 큰 바람이 있다면 러시아어로 된 유치원이나 러시아어 학교 혹은 대학이 있을까요? 아직 없어요. 하나 있긴 한데 대사관, 부속 학교예요.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주로 외교관 자녀들이 다녀요. 때때로 자리가 있으면 러시아 학교를 원하는 일반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당연히 공부해야 해요. 러시아 학기제로 공부하는데 여기서는 가을과 겨울이 다르게 진행되니 아이에게는 어려워요. 많은 이민자들이 와서 러시아 학교를 열고 싶어 하지만 그건 어려워요. 유치원이나 학교를 열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이 성공 바라요. 그러면 누군가에겐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이들을 러시아 학교에 보내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이 스페인어와 영어 배우고 여기 사립학교는 저렴하고 종종 스페인어와 영어 두 언어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학교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저렴해요. 한 달에 300, 400달러 정도일 거예요. 학교입니다. 여기가 시장실이죠. 첫 번째입니다. 이건 사립이고 혹시 공립은 무료인가요? 정말? 공립은 무료이고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즉 심지어 관광객, 도 여권, 해외 여권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무료 학교예요. 무료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료 학교도 좋은 학교와 나쁜 학교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전자 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주해온 이주민들이 자녀들을 무료 학교와 유치원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단점을 말하면 모두가 느림과 나쁜 서비스를 언급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적극적인 이민자들에게 사업을 위한 틈새 시장을 열어줍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서비스가 부족합니다. 여기서는 러시아에 있는 그 서비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일을 했다면 오케이, 여기서 그것을 추진해야 합니다. 러시아인의 사고방식으로는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당신이 내일로 미루거나 지각합니다. 어딘가에 도착하면 그 웨이터는 마치 당신이 그에게 어떤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형제인 것처럼 말이죠. 알겠죠? 비교하자면 어떤 매니큐어. 자, 당신이 오면 거기서 차 한 잔 그런 거죠. 여기서는 당신이 오면 저는 심지어 가지도 않지만 우리 여자들은 여기서 잘 지내요. 매니큐어를 하면 정말 최고예요. 만약에 가면은 당신은 생각하죠. 아, 그들이 도구를 소독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모든 것이 평범해요. 즉 이것에 익숙해지고 받아들여야 해요. 신경 쓰지 않아요. 즉 저는 이미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자주 장점이 단점을 덮어버려요. 레시아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그만두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옷도 세탁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스스로 옷을 세탁하는 것을 그만두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옷을 세탁하는 대신에 그냥 가져가면 되니까요. 큰 가방 세탁소에 가져가면 3유로에 이 큰 가방 5-7kg 거기서 모든 것을 세탁하고 다림질 해주고 향기롭게 만들어줘요. 얼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게 되죠. 왜 내가 이걸로 신경 써야 할까요? 우선 세탁기가 필요 없어요. 어디에도, 당신이 임대하는 아파트에서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서 다림질도 해주고 건조도 해주는데 왜 신경 써야 하죠?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는 부에노스아이레스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르헨티나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사랑합니다. 좋아했던 도시는? 웃음.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는 두바이도 좋아했지만 거기서 살지는 않을 거라는 걸 항상 알고 있었어요. 즉, 저는 항상 그곳이 일종의 경유지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장소. 하지만 여기에 왔을 때 정말 큰 대조를 느꼈어요. 좋은 의미에서도 나쁜 의미에서도요.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두바이는 사막이고 여기서는 보세요. 울타리만 봐도 알 수 있죠. 여기는 자연이 가득하고 1년 365일 동안 무언가가 피어 있어요. 두바이는 신축 건물들이고 여기서는 보세요. 이런 집들이 하나같이 아름다워요. 물론 저는 고층 빌딩도 좋아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바이는 슈퍼 컴포트, 슈퍼 서비스입니다. 두바이몰의 화장실에 가면 거기에는 생화가 있고 청소부가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넥타이를 맨 청소부가요? 마치 관광을 다녀온 것 같아요? 네네. 여기서는 오면 비누도 없고 휴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라틴 아메리카 무서운 이야기 두려워하지 않고 이주를 결심해 성공한 사람들 에피소드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아르헨티나는 남극과 비슷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집입니다. 편안한 곳이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면. 제 채널에는 아르헨티나에 대한 에피소드와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시리즈가 있을 것입니다. 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구독하세요. 어디서나 보바 카르마노프.